안녕하세요. 저는 흥인초등학교 연구부장으로 있는 오은주입니다. 먼저 오늘 날씨도 춥고 좀 비도 내리고 아침부터 그랬을 텐데 이렇게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시간 동안 부모님들께서 조금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학하면 어머님들께서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떠오르실까요? 입학하면 떠오르시는 것들. 네, 설레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조금 두근거리고 두려우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또 선생님이나 어떤 친구들을 만나는지 걱정이 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 가장 큰 걱정거리는 무엇일까요? 입학을 앞두시고 어머님들께서 지금 가장 걱정이 되시는 부분은 비슷하실 것 같은데, 우리 아이가 키가 좀 작은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편식이 심해서 학교 급식을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를 염려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 화장실 이용이 쉽지 않고 아이가 쉬는 시간이 아닌 수업 시간이든지 이동 시간에 혹시 실수는 하지 않을까 염려되시는 어머님도 계실 거예요. 또 기본적으로 학교 이런 일과를 잘 적응해 나갈지, 나의 개입 없이, 나의 도움 없이 아이가 혼자 스스로 적응을 할지 염려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3월 이제 4일 입학을 앞두시고 가장 지금 어머님들께서 바라시는 게 있을 거예요. 저는 이건 모든 어머님들이 공통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을 만나는 걸 바라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좋은이라는 거는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사실 서로 간의 좋은은 일방적인 게 아닐 수밖에 없거든요. 서로 간에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좋은 선생님이 되고 누군가 나에게 좋은 친구들이 되려면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학생이 되어야 되고 내가 친구들에게 또 역시 좋은 친구들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오늘 들으시는 이 시간 동안 과연 우리 아이가 새 학년에 1학년에 입학하면서 친구들에게 좋은 친구들이 될 수 있을지, 또 우리 만나는 선생님에게 좋은 학생이 될 수 있을지를 잘 생각하시면서 좀 남은 시간 또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시작하기 전에 저희 초등학교의 교육 목표가 있어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6개학년 동안 초등학교는 기본 습관과 기초 능력, 바른 인성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서의 기본 습관과 기초 능력이라는 거는 학습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급식을 먹거나 자리 정리를 하거나 하는 모든 일과 중에 모든 일들의 기본 생활 습관을 선생님들이 가르치게 되고요. 기초 능력이라는 것도 읽고 쓰고 셈하고 이런 학습에 관련된 능력뿐만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웁니다. 또 바른 인성, 옛날에는 인성이 개개인의 그냥 성품으로서의 인성교육만 있었는데 요즘은 생태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인성, 함께 포용할 수 있는 인성까지 기르는 게 초등학교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이 이번에 1학년부터 새로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개정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방향이 조금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을 기르려고 해서 모든 이제 초등학교의 모든 이런 교육의 목표가 이쪽으로 이제 방향이 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도적이라는 건 뭘까요, 어머님들? 뭔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방향과 내 방법대로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걸 이제 키우는 걸 초등학교 때부터 목표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아이들이 읽고 쓰고 셈하고 선생님이 시킨 대로 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미래 사회에는 저희가 또 직업도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아이들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 배우는 방법을 배우게 하는,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개정교육과정의 목표고, 앞으로 이렇게 초등학교 1학년, 올해는 1, 2학년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내년에는 3, 4, 그 다음 5, 6학년 이렇게 전체적으로 방향이 아이들의 학습 주도성, 적극성을 기르는 데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는 저희 유치원 이제 졸업하고 나서 초등학교 생활이 어떻게 바뀌는지 비교를 먼저 해드릴 거고요. 입학 전에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되고 학부모님께서 어떤 역할을 해주시면 좋은지, 또 학부모님들이 학교를 참여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제 3월 달에
3월 말부터 이제 학교마다 조금 시기는 다르지만 학부모 상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부모 상담 때 어떻게 하시면 좋고 기타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나중에 질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유치원의 하루 일과하고 초등학교 하루 일과를 제가 이렇게 비교해 놨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등학교의 일과는 굉장히 정해져 있어요. 아침부터 이제 오후 프로그램까지 아이들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건 방과 후에 돌봄 교실을 가거나 방과 후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바로 학교에서 뭐 학원을 간다는 거 이런 내용만 조금 다르고 아이들이 아침에 이제 등교를 한 후에 1교시 수업하기 전에 학급별 아침 활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마다 등교 시간이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9시에 등교를 하게 돼요, 아이들이. 9시 등교를 하면 보통 8시 40분까지 선생님들께서 등교를 하라고 하세요. 왜 8시 40분까지 등교하지 1교시 수업은 9시인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8시 40분에 등교를 하면 보통은 40분에서 50분 사이에 10분 동안 아이들이 과제도 내고 제출할 것도 내고 서랍도 정리하고 하는 시간이 대략 10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보통은 교과서가 국어, 수학, 통합교과 이렇게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저학년은 교과서 정리할 시간은 따로 없지만 제출해야 될 것들과 선생님한테 확인받아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한 10분 정도가 소요가 되고 8시 50분부터 9시 10분 동안은 학급별 아침 활동이 있어요. 이거는 모든 학급에서 있는 거거든요.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과 선생님, 어머님들께 안내한 대로 뭐 독서 활동이 있는 요일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각 그림 그리기 활동이 있는 날이 있을 수 있고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사실 이렇게 소근육 발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침에 그 10분 동안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색칠하기, 선긋기, 뭐 책 읽고 뭐 한 줄 뭐 그림 그리기 이런 식으로 그 학급에서 하는 활동들이 보통 10분 정도 이루어져요. 그래서 아이가 만약에 등교를 조금 늦게 하게 되면 다른 친구들은 앉아서 준비를 하는데 그 늦게 온 친구는 약간 조금 불편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등교 시간은 꼭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이제 수업이 있는데 요거는 예시일 뿐이고 요즘은 많은 학교에서 중간놀이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1교시, 2교시 끝나고 나서 뭐 2교시와 3교시 사이에 20분 정도를 쉬는 학교들이 혹은 30분을 쉬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아이들에게 충분한 놀이 시간을 주어서 아이들이 뭔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또 충분히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쉬는 시간이 좀 조정이 될 수도 있고 학교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서. 이거는 학교에 따라서 유동적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학교에 급식을 교실에서 하는 학교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4교시 끝나고 점심을 먹게 되는데 학교마다 급식실이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급식실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든 인원을 수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학교 같은 경우는 2개로 학년군을 나누어서 뭐 1, 3, 5학년은 3교시 끝나고 점심을 먹기도 하고요. 2, 4, 6학년은 4교시 끝나고 밥을 먹기도 합니다. 그거는 아마 어머님들께서 이제 학기 초에 학교 설명회를 들으시면 우리 1학년이 언제 밥을 먹게 되고 언제 학교를 하게 되는지는 자세히 설명을 들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5교시까지 수업을 마치는데 초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주 3일은 5교시 수업을 하게 되고 보통 2일은 4교시 수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에 따라서 돌봄 교실을 바로 가는 친구, 뭐 방과 후를 갔다 돌봄을 가는 친구, 아니면 바로 학교에서 학원을 가는 친구 이렇게 오후 시간은 조금 달라질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유치원 때는 조금 자유롭고 뭐 예를 들어서 소집단 활동, 바깥 활동, 그러니까 놀이 위주의 활동이었다면 초등학교는 수업 시간과 엄격히 놀이 시간은 구분된다는 거. 물론 수업 시간에도 놀이를 기반으로 한 수업이 많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만 정해진 시간들이 이렇게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간단하게 줄글로 정리한 건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 오자마자부터 모든 걸 다 스스로 혼자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3월 달에 이제 겉옷들, 두꺼운 옷들을 많이 입고 다니는데 그 겉옷 정리에서부터 사물함에 넣거나 뭐 옷걸이에 걸어두거나 이것도 다 학교나 그 교실에 따라서 규칙들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회신문도 다 꺼내서 이렇게 3월 달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런 투명한 파일들 나눠주실 거예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아무리 열심히 싸주셔도 아이가 이걸 꺼내지 않고 안 내는 친구들이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내는 것까지 연습하는 게 다 3월, 4월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끝나고 아침에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이거 꼭 제출하렴. 그럼 제출을 안 하고 올 수가 있어요.
그럼 다음 날에도 또 아이를 통해서 제출하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아이가 그걸 스스로 제출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연습시켜 주시면 가정통신문 제출 기한이 좀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부모님께서 선생님한테 뭔가 연락을 취해서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1학년 담임인 저로서는 아이가 스스로 끝까지 자기가 기억해내서 뭔가를 제출하는 것도 큰 공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연습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뭐 수업 시간 40분, 쉬는 시간 10분은 뭐 중간 놀이 시간에 따라서 조금 탄력적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특히 저학년은 대부분 담임 선생님과 공부를 하고요.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교과 선생님이 들어오시게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학교마다 다를 수 있지만 영어라든지 뭐 음악 같은 경우는 똑같은 초등학교 선생님 중에서 그 과목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1, 2학년 같은 경우는 전 과목을 다 담임 선생님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업을 마치면 이후에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상담은 이후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지금 2월 달에 이제 입학을 앞둔 지금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긍정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학교는 즐거운 곳이라는 아이들이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학교는 두려운 곳, 학교는 어려운 곳 이런 인식을 가진 친구들이 학기 초에 조금 사실 적응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학교는 굉장히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곳이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가면 담임쌤하고 친구들하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공부도 하고 놀이도 하고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좀 기대감을 갖고 갔으면 좋겠고요. 스스로 아이들이 하다 보면 사실 실수를 많이 해요. 아이들이 뭐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처음에 어머님들께서 이제 3월 달에 학교 설명회 오시고 담임선생님하고 소통하시고 상담하시고 할 때 내가 생각했던 아이의 모습과 학교에서 우리 아이의 모습이 좀 다르구나라고 약간 걱정하시는 분들 계신데 사실 아이가 스스로 뭔가 학교에서 독립된 인격체로 혼자서 뭔가 헤쳐나가는 게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에 실수를 많이 하더라도 충분히 격려해 주시고 충분히 응원을 해 주셔야 아이도 자신감이 생기고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하는 친구 사실 몇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월 달에 예비 소집을 갔다 오셨을 거예요. 아이 데리고. 근데 이제 그 예비 소집이 끝나고 그 다음에 학교 가는 날이 3월 4일 딱 입학식에 가게 되면 아이들이 약간 좀 이렇게 낯설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교실은 들어가실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이제 방과 후에 끝나고 아이랑 어디서 만난다든지 아니면 어디에서 학원차를 타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학교 주변을 가셔서 엄마랑 학교 끝나면 여기에서 만날 거야. 학교 끝나면 여기에서 무슨 차를 타야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설명도 해주시면서 운동장은 충분히 둘러보실 수 있거든요. 학교 운동장 좀 둘러보면서 우리 학교에 대해서 좀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를 한번 둘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림책들 중에서 학교 생활과 신입생, 1학년 이런 관련된 그림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림책들을 보면서 물론 우리 학교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1학년이 되면 이런 것들을 한대, 아침에 학교 가면 이렇게 한대, 이런 거 한 번씩 쭉 아이랑 그림책을 통해서 살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아이들의 정서적인 발달을 이해해 주시면 좋은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공포심이나 불안감, 좀 걱정, 염려, 어머님들 중에서도 걱정거리가 많으신 분도 있고 대범하신 분도 있고 다 본인들의 성향이 다르시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걱정과 근심과 그 다음에 마음이 되게 여린 친구들도 있고 선생님이랑 친구들을 처음 만나도 그냥 괜찮아 하는 친구들도 있고 굉장히 친구들에 따라서 성향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그런 반응 하나하나를 잘 살펴보시면서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게 과잉 보호를 해달라거나 뭔가 부모님이 나서서 지시해달라거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아이가 힘들어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부분을 충분히 들어주시고 그 부분을 많이 다독여 주시고 할 수 있다고 많이 응원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갖는 우리 애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이 공포와 불안이 조금 지속이 될 경우에는 등교 거부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학교마다 한 2-3명의 친구가 이제 학교에 들어갈 때 교문 앞에서 이제 전쟁이 벌어져요.
이제 교장 선생님까지 나오면서 이렇게 우리 땡땡이 가자고 하는데 이 친구는 부모님하고 헤어지기 싫어서 막 울고 막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의 마음도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충분히 이제 제가 그래서 아까도 학교 둘러보기를 말씀드렸던 게 부모님과 어디에서 언제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시고 학교 일과가 끝나면 엄마가 여기 있을 거야. 학교 일과가 끝나면 엄마랑 언제 만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아이의 마음을 좀 진정시켜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 우리 아이가 조금 힘들어해서요. 오늘은 뭐 1교시만 하고 끝나고 갈게요. 오늘은 좀 등교를 좀 늦게 할게요. 이런 어머님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아요. 단호하게 학교는 언제까지 가야 하고, 언제까지 있어야 하고, 끝나고 나서 우리 땡땡이를 엄마가 마음을 돌봐주고, 엄마랑 같이 이야기도 해주고, 혹시나 중간에 엄마가 떠오르거나 이럴 땐 이런 걸 해볼까? 이렇게 약속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서 아이가 조금 점차적으로 마음을 놓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등교 거부하는 이런 행동들이 지속이 된다면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아이를 위해서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것들을 뭉뚱그려서 저희가 이제 새학기 증후군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이거는 보통 초등학교 저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친구들한테 좀 보통 보이는데 아이가 새 학기, 그러니까 학년도가 바뀌면서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선생님을 만날 때 조금 불편해하는 그로 인해서 좀 스트레스를 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두통이나 아니면 속이 거북하거나 배변 활동이 불편하거나 여러 가지 이런 신체적인 증상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뭔가 아이가 불편하면 그런 거는 사실은 저희가 옛날부터 얘기하는 것들이잖아요. 시간이 약이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조금 시간을 갖고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때까지 부모님들께서는 그냥 딱히 부모님과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건 아이 이렇게 다독여주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부모님께서 서로 학교와 집에서 같이 이렇게 격려해주면 아이들이 이제 새학기 증후군이나 등교 거부가 조금씩 이렇게 사그라들고 특히 가장 좋은 건 빨리 친구를 사귀는 거더라고요. 친구랑 빨리 뭔가 이렇게 자기가 마음이 맞거나 친구와 재미있었던 경험이 생겼거나 오늘 학교에서 무엇을 했는데 엄마 너무너무 좋았어 이러면 어느 순간에 또 이게 확 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일단은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에 등교를 하려면은 그로 인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벌어질 수 있는 문제점은 조금 이렇게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입학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학 전에 어머님들께서 확인하셔야 될 것들이 있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뭐 키, 몸무게, 발, 시력, 알레르기 이런 것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학기 초에 저희가 이제 건강 확인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제가 그 중에서도 발 크기, 시력, 알레르기에 빨간색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실내화를 준비해 주실 때 학기 초에 실내화 준비해 주실 때 너무 여유 있게 준비해 주시는 어머님들이 간혹 계세요. 이제 아이가 발이 금방 크기 때문에 이게 너무 꽉 맞으면 또 불편하니까. 근데 아이들이 실내화를 신고 하는 학교 활동이 굉장히 많거든요. 강당 가서 체육 활동도 하고 쉽게 얘기하면 줄넘기도 실내화 신고 해요. 저희가 운동화 신고 하지 않거든요. 운동장 활동만 운동화를 신지 그 외에 모든 기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실내화를 신고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실내화가 빨리 닳거나 생각보다 실내화가 빨리 찢어져요. 그래서 발이 크기 전에 이미 실내화를 바꾸셔야 되는 상황이 종종 생기는데 너무 큰 실내화를 준비해 주셔서 아이가 헐떡이면서 그로 인해 다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내화는 지금 우리 아이 발에 잘 맞는 걸로 준비해 주시는 게 좋고요. 시력도 1학년에 이제 저희가 건강검진, 1학년 건강검진이 있는데 그때까지 시력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찡그리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입학하기 전에 시력 측정을 한번 해보시고 저희가 1학년 때 건강검진이 있지만 우리 아이가 시력이 뭔가 교정이 필요하면 빨리 그 전에 입학하기 전에 뭔가 안경을 쓰는 것도 적응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학교를 다니면서 안경을 새로 쓰면 아이들도 좀 불편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입학 전에 안경이 필요한 친구는 빨리 적응을 한 후에 입학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체력 관리는 충분히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학교 생활이 사실은 1교시부터 5교시까지 이렇게 또 그 이후에 돌봄이라든지 방과까지 하려면 사실은 애들이 힘들어요. 하루 일과가 길거든요. 짧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하루 일과를 정해진 시간에 40분, 10분, 40분, 10분 이렇게 규칙적으로 쭉 해내려면 바르게 앉아있는 것 자체도 되게 힘들어요. 바른 자세 하세요. 선생님이 항상 담임선생님이 1학년에 똑바로 앉으세요. 허리 세우세요. 구부리지 마세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아이가 이렇게 바르게 앉는다는 것 자체가
이 근육이나 이런 자세 같은 게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구부럽게 이렇게 등 구부리고 앉거나 이렇게 엎드려서 앉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기초 체력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바른 자세를 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을 길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생관리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제 기침이 잦거나 감기에 걸린 친구들, 그 일상생활에서 친구한테 옮지도 않고 내가 친구를 옮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입학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근육 발달은 제가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질문에도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학기 초에 하는 모든 활동이 다 사실은 소근육 기르기 활동이거든요. 근데 소근육 기르기 활동을 3월, 4월, 5월 이렇게 쭉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는 그만큼 1학년 활동에 소근육 발달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질문 주신 어머님들 중에서 아직 이 소근육 발달이 안 돼서 걱정이 되신다 하는 분이 계신데 사실은 이게 완전히 준비돼서 입학하는 거는 사실은 쉽지 않고요. 이제 3월 달부터 충분히 저희가 연습해 나가는데 이 소근육 발달을 하는 활동을 싫어하지 않게만 연습시켜 주시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걸 너무 또 강압적으로 연습시키는 어머님들이 종종 계셔가지고 아이가 색칠하거나 뭐 선긋기를 할 때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학기 초에 뭔가 할 때. 그래서 뭔가 어떤 활동을 연습시키고 그걸 길어주시는 어머님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아이가 즐거워한다는 전제여야 돼요. 아이가 싫어하지 않는다는 전제. 왜냐하면 학교에서 정작 실제로 이걸 할 때 즐거운 마음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친구들과 함께 하려면. 근데 그거에 너무 진절머리가 난다거나 그게 너무 재미없는 게 돼버리면 아이가 정작 필요할 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당한 선에서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은 이미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방접종 했던 거 확인한 서류를 학기 초에 제출하기 때문에 필요한 예방접종들 확인하시고 요 관련된 확인 내역을 보건소나 아니면은 민원24 예방접종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보시고 혹시 접종하지 않으신 그 예방접종 종류가 있으시면 입학 전에 접종을 하셔야지. 왜냐하면 저희가 접종 안 하신 분들 상대로 언제까지 접종해서 제출해 주세요. 학교에서 그러실 거예요 아마. 그 기간이 사실 여유롭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입학 전에 끝내야 되는 걸 못 하신 분들한테 뭐 일주일이나 2주일 여유를 드리거든요. 그 안에 빨리 또 추가 접종을 해서 제출하셔야 되기 때문에 미리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1학년 전체 발달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신체적인 특징은 아이들이 이제 유치를 이제 빼는 시기가 돼요. 그래서 유치 뺄 때 이제 많이 흔들리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게 두려워서 제대로 못 뺀 친구들은 병원에 가거나 이게 신속하게 빼지 못한 친구들은 이걸로 인해서 학교에서 계속 뭔가 불편을 표출하거든요. 그래서 유치 뺄 때를 적정하게 어머님들께서 상의하셔서 학교 생활을 불편하지 않게 하루 종일 이렇게 이 가지고 노는 친구들이 있어요. 또 그래서 그런 거 좀 확인해 주시고 만 7, 8세에는 시력이 완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력 검사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소근육 발달 말씀드렸는데 소근육은 대근육이 발달해야 또 발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근육 발달은 저희가 뭐 자전거를 탄다거나 공놀이를 한다거나 전체적으로 근육을 형성하는 운동인데 그 대근육 발달도 충분히 시켜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손발 협응, 손눈 협응 말씀드렸는데 손발이라는 건 뭔가 손과 발이 함께 리듬을 맞춰서 하는 활동이에요. 저희가 가장 간단한 걸로 줄넘기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줄넘기 활동을 통해서 내가 뭔가 손과 발을 함께 내 의식에 따라서 박자를 맞출 수 있는지, 또 손눈 협응은 이제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께서 칠판에 뭔가를 쓰시거나 칠판에 글을 쓰시거나 칠판에 그림을 그리거나 선을 긋거나 하면 선생님이 한 걸 보고 따라하게 되거든요. 그게 손눈 협응이에요. 내가 눈으로 본 걸 내가 따라 그릴 수 있는지, 선생님이 하는 걸 보고 내가 책에 표시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학교의 모든 이제 1학년뿐만 아니라 이제 학교에서 하는 모든 수업 활동에 사실 이거가 돼야지, 전제가 돼야지 조금 수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께서 따로 연습시키시기보다는 학교에서 이제 3월 달에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그거 할 때 우리 아이가 잘 따라하고 있는지 그런 것만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지적인 특징 말씀드리겠습니다. 1학년 친구들 이제 호기심하고 질문 굉장히 많고요. 그림 그리기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이제 그림을 통해서 자신감을 이제 형성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그림 그리기 본인이 이제 친구들과 자기의 그림을 비교하면서 이제 친구들 것도 잘 보거든요. 내 그림이 친구들 것보다 좀 못하다. 조금 다르네. 쟤는 칭찬을 받는데 난 칭찬받은 적이 없네. 이러면서 뭔가 그림에 대해서 약간 자신감이 없어 하는 친구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냐면 사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림 일기 쓰고요. 그림으로 독서록도 쓰고요. 그림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림을 통해서 아이들이 또 1학년 같은 경우는 글쓰기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림으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거나 그림으로 내 마음 표현하는 게 교과서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그림으로 많이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다고 제가 써놨지만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게 좋아요. 그림 그리기를 즐기는 게 좋아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뭔가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자신 없는 친구 사실 작게 그리거든요. 지금 우리 아이가 그림을 너무 작게 그려 하는 어머니도 계실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그림 크기를 조금만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뭔가 자신감 있게 그릴 수 있게 그림 그리기를 즐길 수 있으려면 그림 사이즈가 조금씩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도 조금 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림 그리기를 좀 즐기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책 읽기 좋아하는데 이제 그림만 보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림만 보던 친구들은 글이 좀 적은 책에서 글이 많은 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글을 읽지는 못하더라도 그림과 함께 내가 아는 글자를 찾아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글에도 조금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집중하는 시간이 5분에서 15분 사이예요. 근데 저희가 수업 시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40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40분 내내 아이가 바르게 앉아서 선생님을 보고 있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 친구랑 옆 친구랑도 얘기하고 자기 서랍도 지저귀보고 필통에 있는 것도 막 만지작거리고, 제가 이따 준비물 할 때도 말씀을 드릴 텐데 주변에 책상 위에 많은 것들이 유혹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을. 그래서 그런 거에 유혹되지 않고 아이들이 온전히 집중해서 선생님하고 40분 수업을 하는 게 사실은 쉽진 않은데 그런 거를 조금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10분이 15분이 될 수 있고 15분이 20분이 될 수 있겠죠. 사회적 특징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굉장히 강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자기 물건, 내 거에 대한 소유가 강하고, 제가 여기 자주 이르는 시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하고 굉장히 잘 연결돼 있어요. 내 중심이기 때문에 나와 생각이 다른 너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친구 얘가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내가 말한 거대로 하지 않았어. 그러면 선생님한테 와서 이르게 돼요. 선생님 땡땡이가 이렇게 했는데요. 그거의 기준은 자기예요. 나와 같지 않다는 이유로 이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 부모님께서 그런 건 이르면 안 된다. 앞으로는 그런 거 이르지 마라. 이렇게 구박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중심이 너만이 아니라 이 친구도 중심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걸 잘 설명해 주셔야 돼요. 나와 똑같지 않다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친구의 생각도 있고 이 친구의 생각도 있으니 셋이 한번 같이 얘기해 보렴, 아니면 셋이 같이 얘기해서 조금 더 좋은 생각을 너희들끼리 나눠보자, 이런 식으로 나의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 친구들, 또 선생님, 또 엄마의 생각도 다를 수 있다는 걸 항상 얘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정서적인 특징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 변화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요. 경쟁심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이기고 싶어하는 친구들, 특히 남자친구들 중에서 스포츠 활동, 이기고 싶어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뭔가 함께하는 저희가 공동체 활동이 많아요. 1학년 되면은 소그룹 활동도 있고 모듬 활동도 있고 팀별 활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을 때 물론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경쟁심이 지나친 학생들 중에서 이기지 못하게 됐을 때 그 원인을 친구한테 돌리거나 이기지 못해서 나는 그런 짜증이나 화를 표출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 친구들이 약간 얼음이 돼요. 왜 내가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친구의 과격한 모습에 깜짝 놀라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기는 게 최고야라는 인식을 너무 심어주지 않으시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과정이거든요. 친구와 함께 얼마나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너가 친구를 얼마나 배려하면서 그 활동을 재미있게 즐겼는지가 우선이지, 그거 이긴다고 학교에서 뭐 상 주거나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이기는 거에 너무 이거 꽂힌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 보면 부모님과 상담을 해보면 어머님들께서 본인도 모르게 이기는 게 뭔가 중요하다는 그런 뉘앙스를 표출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게 아이들이 좀 이렇게 그 게임 자체를 즐길 수 있고 친구들과 함께 노는 걸 즐길 수 있게 그런 마인드를 좀 형성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 좋고요. 아이들이 이제부터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조금씩 이제 확장돼 나가서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거든요. 뭐 식물이 죽거나 반려동물이 죽거나 이런 것들은 도덕적인 이제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1학년 같은 경우 도덕적인 잣대가 높은 친구들은 부모님들이 아이의 눈치를 보실 수도 있어요. 공공장소나 뭐 이런 데 갔을 때 엄마 이런 데 버리면 안 되는데 엄마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친구들 많거든요. 저한테도 잔소리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아이가 조금씩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뭔가 도덕적인 기준이 생기고 그런 것이 형성된다고 받아들이시고 굉장히 기뻐하시면 됩니다. 어머님들. 네. 그래서 기본생활 습관 이제 훈련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할 때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고 제가 말씀드린 걸 줄글로 한 번 더 정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교 전에 미리 도착해서 정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이들의 모든 물건에 스스로 이름 붙이고 챙길 수 있게 해주세요. 아마 학교에서 이제 학교마다 이제 신입생 준비물들을 나눠주시고 어떤 거 준비해 주세요, 어떤 건 사와 주세요, 어떤 건 학교에서 준비할게요 다 안내가 나갈 텐데. 집에 보내주시면 부모님들께서 도와주시면서 이름을 붙이시면 좋지만 혹여나 집에 안 보내는 준비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부모님들께서 네임택 같은 거 보내주시면 아이가 스스로 붙이기도 하거든요. 학교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그런 거 붙일 때 겉에 표지만 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에 다 붙여주셔야 돼요. 왜냐면 색연필이 떨어지거나 연필이 떨어졌을 때 자기 이름이 붙지 않으면 아이들이 자기 거라고 인식을 못해요. 내 이름표 보고 내 것도 이름표 보고 찾거든요. 그래서 모든 거에 다 이름표, 이름택을 붙여주셔야 되고 생각보다 많이 여러 번 아이들이 필통과 색연필, 사인펜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바닥에서 정말 다 뒤죽박죽 섞여요. 그런 것들을 다 이름택을 보고 확인을 하기 때문에 자기 이름 붙이고 자기 물건 스스로 챙길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겉옷이라든지 지퍼, 단추, 신발 신는 거 다 연습을 시켜주시면 좋은데 이런 지퍼를 올린다거나 단추를 채우는 것도 다 손눈 협응 활동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꼭 학습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아이가 스스로 하는 모든 게 집에서 이제 컵에다 물을 따르잖아요, 애들이요. 물 따르는 것도 손눈 협응이에요. 물 선까지 어느 선까지 내가 따를 수 있는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일상생활의 활동을 어머님들이 해주시기보다는 이제부터라도 아이들이 스스로 작은 거라도 단추를 끼우던 물을 따라 먹던 이런 것들을 다 연습을 시켜주시면 그게 다 1학년 생활을 준비시켜 주시는 거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겉옷 같은 것도 아이들이 스스로 혹여나 뭐 지퍼 같은 거 중간에 뭐 잘못되거나 이러면 다 선생님들이 도와주시긴 하겠지만 그런 거 혼자 스스로 할 수 있게 연습시켜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이용. 이제 3월 달에 선생님이랑 같이 화장실 직접 가보고 발을 어느 위치에 넣어야 되고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것과 다 연습을 시켜주실 거예요. 발표시 다 되어 있고 화장실 이용하는 거 다 연습시켜 주시는데 그래도 집에서 부모님들께서 한 번 더 얘기해 주시고 뭐 깨끗이 닦는 법이라든지 끝나고 물을 내리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혹여나 쉬는 시간이 아닐 때 화장실을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특히 3월 달에 긴장을 많이 하잖아요, 아이들이요. 그럼 화장실을 되게 자주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약간 소극적인 친구들 중에서 지금 쉬는 시간이 아니어서 화장실을 못 갈 거라고 지레짐작을 하고 선생님에게 말도 못하고 계속 참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종칠 때까지 이제 그 친구들은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선생님이 쉬는 시간에만 화장실을 가라고 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는 갈 수 없다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간혹 가다가 여기에 좀 불편해서 참지 못해서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무조건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 손을 들면 돼요. 손을 들면 우리 담임선생님께서 화장실 못 가게 하실 분 없거든요. 급할 때 특히 3, 4월 달에는 수업 시간에도 유동적으로 아이들이 화장실을 수시로 가요. 왜냐하면 긴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갔다가 들어올 수 있게 땡땡아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 무조건 선생님한테 손을 들고 말씀을 드려봐라. 불편하면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바른 식습관 갖기. 그래서 급식실에서 먹을 수도 있고 교실에서 먹을 수도 있는데 급식을 먹을 때 굉장히 잘 먹는 친구도 있고 편식을 하는 친구도 있고 아예 음식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세 부류로 나눠요.
음식에 관심이 없는 친구는 정말 제가 숟가락을 잡으라고 10분, 20분 얘기할 때까지 숟가락도 꺼내지 않거든요. 왜냐면 그 친구는 밥 먹는 것보다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게 더 즐겁거든요. 그래서 급식 시간도 하나의 수업 시간이거든요. 초등학교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내가 친구들과 함께 일어날 수 있었고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늦게 먹는 친구거나 아니면 편식을 하거나 먹기 싫어하는 친구들은 끝까지 남아서 이제 급식실이나 교실에서 친구들은 다 급식 다 정리하고 놀고 있는데 혹은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급식을 그래도 하나도 안 먹으면서 안심스럽게도 조금이라도 먹이시거든요. 먹이실 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은 식습관도 급식 시간도 너가 먹을 수 있는 만큼은 먹고 먹지 못하는 부분은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봐라. 선생님이 또 학급에 따라서 급식을 또 정리하는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선생님께서는 뭐 최대한 먹게 해주시는 분도 있고 어떤 선생님께서는 한 번씩만 먹어도 된다. 다 학급별로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는 그냥 아이들이 새로운 음식에 거부감만 갖지 않고 한 번씩 도전해 볼 수 있는 그 정도에서 이제 조금 시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급식 시간도 엄연히 정해진 수업 시간과 같이 놀이 시간이 아니다라는 거. 그 시간에 꼭 밥을 먹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거나 다른 걸 하는 건 급식을 다 먹은 다음에 해야 된다는 걸 좀 인식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젓가락, 뭐 뚜껑 여는 거 이게 나오는데요. 급식 시간에 최대한 요즘 환경을 생각해서 그렇게 개별 표장을 안 이용하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개별 표장된 것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뭐 요플레가 나온다든지, 뭐 요구르트가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은 1인용 연두부 같은 게 나와요. 그러면 연두부를 뚜껑을 따거나 요구르트를 따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선생님께서 도와주시기도 하는데 이제 저희 반 친구들 중에서 잘 따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또 아이들이 잘 따는 친구한테 가서 또 도움을 청하게 돼요. 그럼 그 잘 따는 친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뿌듯하겠죠. 친구들이 막 나한테 와서 따달라고 하니까. 왜냐면 선생님이 혼자 25, 26명의 친구 걸 따줄 수 없거든요. 애들이 다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러면 뭐 잘 따는 친구 한 2명과 선생님이 같이 나눠서 도와주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 조금이라도 좀 도전해 볼 수 있게 조금이라도 따면 이렇게 그 다음 따는 건 쉽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뭔가 해볼 수 있게 연습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젓가락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1, 6학년 전체에 쓰는 어른용 젓가락이 있는데 1학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바로 어른 젓가락을 사용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 젓가락 에디슨 젓가락처럼 이렇게 아이들이 유치원 때 사용하던 젓가락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와서 사용한 친구들도 꽤 있긴 해요. 3월달, 4월달은. 그걸로 쓰다가 조금씩 이제 바꿔서 어린이용 젓가락이 없기 때문에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는 자기 숟가락, 젓가락을 싸서 먹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크기가 좀 작은 걸로. 근데 원하시면 학교에 있는 젓가락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용품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그 아이들 책상 위에 막 여러 가지 유혹하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책가방부터 말씀드리고 싶은데 책가방은 학교 등교한 이후에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꺼내서 정리한 다음 집에 갈 때까지는 만지지 않거든요. 그 책가방을 서랍 옆에 걸어둬요. 책걸상 옆에. 그리고 집에 갈 때 다시 필요한 것들을 싸서 가기 때문에 책가방을 준비해 주실 때 되게 멋있는 막 위로 뚜껑이 열리는 거에서부터 양쪽으로 막 버클이 달리는 거에서부터 되게 여러 가지 예쁘고 멋있는 책가방들이 많은데 사실 위로 덮개를 열거나 뭐 닫아서 닫거나 이런 책가방 사실 너무너무 불편하거든요. 아이들이 하기에는. 자크로 열고 닫는 거, 가벼운 거 이게 최고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뭔가 그 너무 크면은 책걸상 옆에 걸었을 때 또 바닥에 끌리거든요. 바닥에 끌리는 책가방은 또 불편해요. 아이들이. 청소를 할 때거나 내가 뭔가를 찾을 때 책가방 때문에 못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1학년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크기의 가벼운 책가방, 그 다음에 자크로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는 책가방이면 좋고요. 그 다음에 실내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발에 맞는 실내화 준비해 주시길. 그 다음에 체육관 등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바닥이 미끄럽지 않는 걸로 준비해 주시면 좋고요. 필통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천필통이 좋고요. 떨어뜨렸을 때 소리 안 나는 거. 그 다음에 이 필통을 가지고 공부 이외에 다른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필통이 장난감 기능이 있는 거죠. 거기에 뭔가 내가 게임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거나 펼쳤을 때 총이 된다거나 이런 필통들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원하고 그걸 갖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수업 시간에 계속 뭔가를 하거든요. 선생님은 앞에서 설명을 하는데 아이가 뭔가 필통을 가지고 뭔가 자기만의 활동에 빠지는 건 사실은 좋진 않아요. 그래서 필통도 그냥 간단하게 천으로 된 필통. 아이가 자주 떨어뜨려도 주목받지 않을 수 있는. 뭔가 떨어뜨렸을 때 아이들이 한꺼번에 그 친구를 딱 쳐다봤는데 그것도 아이들은 약간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소리 나지 않는 천필통이 좋고요. 그 다음에 연필과 지우개인데 연필은 하루에 뭐 4-5자루 정도면 되고 진한 연필이 좋아요. 옅은 심 말고 진한 심이 좋고요. 아이가 힘을 살짝만 줘도 표시가 날 수 있게. 옅은 심은 어머님들이 보시기에는 옅은 심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이들이 쉽게 소근육 활동을 할 수 있고 글을 쓰거나 선을 그릴 때 표시가 되려면 짙은 연필이 좋고요. 부드러운 지게, 예쁜 모양의 화려한 지우개보다는 지우개 성능이 좋은 부드러운 지우개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색연필, 사인펜은 아마 많은 학교에서 준비물로 준비를 해 주실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써놓긴 했지만 학교에서 준비물 지원을 되게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이 3월 4일, 5일 요 사이에 학급별로 알림장을 주실 거예요. 거기에 어떤 것만 준비해 주시라고 써주실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인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 내용 확인하시기 전에 이거 다 준비해 놓으시면 학교에 못 가져갈 수도 있어요. 이미 다 준비됐을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색연필과 사인펜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면 기본 색깔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뭐 24색, 36색 다 필요 없어요. 12색만 있어도 충분히 학교에서는 할 수 있고 아이들이 넣고 꺼내기 편해야 돼요. 서랍 안에 넣고 꺼내야 되는데 24색이거나 36색이면 사실 넣고 꺼내기 불편하고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더 많은 색깔이 필요하다 하는 거는 학교의 준비물실에 굉장히 많은 색깔의 색연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모든 별로 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하실 때는 기본색으로 준비하시면 좋고요. 가위풀 준비하실 때 가위 같은 경우는 안전가위 많이 준비하세요. 1학년 같은 경우. 근데 안전가위가 사실 성능이 굉장히 안 좋고 안 잘리거든요. 잘리지 않아서 애들이 거의 찢어요. 그 가위를 가지고. 그래서 저는 가위 사실 때 끝에가 뾰족하지 않은 일반 가위를 사시길 말씀드려요. 끝에가 뾰족하지 않은 일반 가위 중에서 우리 아이 손에 잡힐 수 있는 너무 크지 않은 가위들이 있어요. 이 정도만한 거. 근데 안전가위랑은 성능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반 가위를 가지고 아이들이 크지 않은 걸로 아이 손에 맞는 작은 사이즈들이 있어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그걸 일괄 구매해서 아이들 나눠주는데 만약에 학교에서 구매해주지 않으시고 어머니들께서 직접 구매하셔야 된다면 안전가위 대신에 크기가 작은 일반 가위, 끝이 뾰족하지 않은 거 사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신발 같은 경우 예쁘고 멋있는 신발 좋죠. 근데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신발을 벗고 신고 만약에 학교에 정원이 있거나 학교에 운동장 놀이 시간이 있거나 그럼 하루에도 2번, 뭐 많으면 3번도 운동화를 신고 벗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애들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불편하면 애들 자체도 그게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신고 벗기 편한 신발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학을 위한 학부모님들의 역할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중복될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거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부 습관을 위해서 부모님들께서 소리내서 책 읽는 거를 꼭 연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는 소리내서 책 읽기를 이제 아이들이 이제 3월 달부터 조금씩 이제 국어 시간에 이번에 2022 개정교육과정 되면서 국어 시간이 조금 늘었고 국어 시간에 한글 교육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3월 달 내에는 국어책에 있는 한글 교육을 쭉 공부하실 텐데 그게 끝나면 이제 1단원, 2단원 되면서 그 국어책에 있는 글들을 다 같이 소리내서 읽는 수업을 하실 거예요. 아마 선생님들이. 근데 소리내서 읽으실 때 돌아가면서 읽기도 하고 같이 읽기도 하고 번갈아 읽기도 하고 막 이럴 때 뭔가 소리를 내서 읽는 게 불편한 친구들이 있어요. 더듬더듬 읽는다거나 아니면 낱글자로 읽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의미 단위로 이제 소리내서 읽기가 쭉 연습이 된 친구들은 끊어 읽기도 되고 띄어 읽기도 되고 자연스럽게 되는 게 소리내어 읽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머니들께서 유창하게 읽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3월 달만이 아니라 1학년 1학기 내내로 혹은 2학기까지도 잡으시고 1년 내내 하셔도 좋거든요. 꾸준히 소리내서 책 읽기를 하십니다. 지금 뭐 낱글자를 읽거나 단어를 읽기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게 좀 익숙해지면 한 줄 읽기도 되고 그 다음 2줄 읽기도 그 다음에 한 단락 읽기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소리내서 읽고 말하기를 하면 그 자체로 아이들이 발표 연습도 되고요.
그걸로 의미를 이해한다거나 띄어 읽는다거나 다양한 국어 교육이 연계가 돼 있어요. 소리내서 읽기만으로도. 그래서 아이가 큰 목소리로 뭔가 소리내 읽는 게 익숙해지면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한다거나 선생님한테 질문할 때도 굉장히 자신감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무엇보다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소리내서 책 읽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꾸준히 해주시면 좋고요. 집중해서 듣는 습관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듣는 거지만 모든 친구끼리 이제 모든끼리 토의를 하거나 너희끼리 정해보라 해서 1모든 2모든 3모든 4모든 모든끼리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모든 이야기를 할 때 자기 얘기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들 얘기를 귀담아 듣는 게 조금 쉽지 않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고 친구가 뭘 얘기하는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 모두 무슨 의견이 나왔어? 모르겠는데 선생님 이렇게 하는 친구들 많아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친구들 이야기,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쭉 들어보고 그걸 머릿속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듣는 연습, 듣는 습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마음을 여는 소통 대화 방법인데요. 자녀의 말과 행동에 긍정적인 피드백,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아이들이 실수하거나 엄마가 이거 내라고 했는데 못 내고 왔거나 선생님이 이거 하라고 했는데 이거 놓고 왔네, 선생님 이거 색칠해오라고 했는데 이거 안 갖고 왔네, 이렇게 아이가 실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럴 때 자녀를 뭔가 다그치기보다는 다음에 잘할 수 있게 조금 다독여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제가 경청하는 말, 수용하는 말, 이해하는 말, 잘못을 인정하는 말 쭉 써놨는데 이런 말들이 처음엔 어색하실 수 있겠지만 자주 하셔서 우리 아이들은 내가 많이 들은 말을 하게 돼요. 우리 엄마가 나한테도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친구한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미안해, 고마워라는 말이 습관적으로 잘 나오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미안해라는 말이 정말 못하게 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도 자녀한테 잘못한 일이 있으시면 미안하다라고 하실 수 있고 고마워라고 하실 수도 있고 아 그렇구나 힘들었지라고 인정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말들을 좀 자주 하시면 우리 자녀도 그만큼 학교에 와서 이런 말들을 잘 쓸 수 있는 마음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친구 맺기를 위한 교우관계 지도법인데요. 앞에서 있었던 얘기하고 조금 비슷한 말들인데 내가 친구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알아야 되고 친구를 배려할 수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요즘 중요한 거는 폭력에 있어서 어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폭력은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 폭력이라는 게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신체적인 폭력 외에 여러 가지 유형의 폭력이 있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이 폭력에 대해서 이제 3월 달부터 담임 선생님들께서 경계 교육을 많이 해주실 거예요. 친구와 나한테는 보이지 않는 선 경계가 있어서 친구의 물건이나 친구의 몸에 함부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친구한테 그 경계를 물어보고 해야 된다. 나 너 뭐 손 만져도 돼? 네 거 이거 잠깐 빌려도 돼? 이런 식으로 그 경계선에 대해서, 경계라는 게 뭔가 편을 가르는 경계가 아니라 나와 친구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에 대해서 친구한테 물어볼 수 있는, 질문하고 친구의 허락을 구하는 그런 연습을 좀 시켜주실 필요가 있고요. 작은 거짓말도 가볍게 넘기지 않기. 거짓말에 대해서는 작은 것들은 어머님들께서 그냥 이렇게 별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사실은 거짓말은 가장 우려되는 게 습관이잖아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 그래서 거짓말은 아무리 작은 것도 안 된다는 거를 꼭 어렸을 때부터 인식을 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바른 식습관을 위한 밥상머리 교육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정해진 시간에 다양한 재료를 경험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기 위해서 친구들 중에서 TV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면서 밥을 먹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식습관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보지 않고 그 다음에 간식거리를 너무 좋아하는 친구들은 사실은 밥을 많이 안 먹어도 나중에 간식 먹으면 된다. 혹은 간식을 먹고 와서 밥이 입맛에 안 맞는 친구들, 뭐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간식 같은 거 좀 조절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젓가락 사용 아까 말씀드렸고 식사 예절이 있거든요. 친구들과 밥을 먹을 때 입을 너무 벌리지 않고 먹는다든지
자기 주변에 떨어진 음식물은 내가 치우고 간다든지, 그래서 급식과 관련해서는 조그만한 뭐 물티슈와 휴지 같은 거 준비시켜 달라고 아마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준비해 줬으면 내 밥을 먹고 그날 급식이 뭔지를 그 친구 입만 보면 알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입을 닦지 않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밥 먹고 내 입은 내가 스스로 닦을 수 있고, 내 주변에 떨어진 음식물은 내가 닦을 수 있는 정도는 할 수 있게 3월달 가기 전에 그 정도는만 연습시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학교에 어머님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학부모님들께서 어떤 방법으로 학교에 참여하실 수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가지 방법이 있고요. 첫 번째는 학교에 대한 어머님들의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모니터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의 여러 곳들을. 다음, 학부모 교육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도 있고, 자원봉사와 재능기부를 하실 수 있어요. 먼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 내가 어떤 안건을 제시하고 싶거나 의견을 제시하고 싶으실 때는 학부모회를 통해서 제시하실 수 있어요. 학부모회는 어머님들 모두가 다 학부모회 회원이시고 각 학급별로 대표가 있으실 거예요. 그 학급 대표를 통해서 어머님들의 의견을 제시하실 수가 있어요. 학부모회는 뭐냐면 그 학교의 학부모 전체를 대표하는 기구고 모든 학부모가 소속이 되어 있는 기구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의 모든 일들 중에서 학부모님들이 주체가 돼서 뭔가 도움을 주거나 학부모 교육,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학부모 교육이라든지 학교와 관련된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일반적인 것들을 주관하는 단체가 학부모회이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우리 학급의 학부모회를 통해서 내 의견을 제시하시고, 그럼 우리 학급 대표가 전체 학부모회에 가서 또 우리 학급에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공통의 그런 회의 장소에서 그게 안건이 돼서 회의를 통해서 뭔가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의견 제시는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방법은 공개 수업과 학교 설명회가 있어요. 공개 수업은 학교마다 1학기에 하는 학교도 있고 2학기에 하는 학교도 있고요. 학교 설명회는 보통 3월 달에 하죠. 학부모 총회라고 해서. 그래서 그럴 때 학교에 가셔서 공식적으로 학교를 방문하실 수 있는 날이거든요. 우리 학교에 어떤 시설들이 있고 우리 학급은 이렇게 생겼구나. 우리 자녀가 앉아서 공부하는 교실, 책상 이런 것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급식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그 학부모회처럼 급식 학부모회를 뽑아요. 급식 모니터링 단을 뽑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의 급식의 질을 관리하고 그 학교의 급식에 어떤 것들이 들어온지를 학기별로 이렇게 주기적으로, 코로나 때는 못했는데 주기적으로 학부모 대표 모니터링 단이 와서 급식의 그런 재료들을 관리하는 모니터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자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부모 교육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학부모 교육들이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교육들을 학교에서 뭔가 프로그램을 제안해 주시기도 하지만 학부모회에서 뭔가 우리의 학부모들한테 이게 필요해요 라고 안건을 주시면 또 학부모회가 주체적으로 학부모 교육을 또 제시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1년에 몇 회기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아마 이알림이로 보내주실 거예요. 요번에 몇 월 며칠 뭐 10시부터 12시까지 무슨 독서와 관련된 뭐 교육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럴 때 뭐 진로교육과 관련된 교육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부모 교육의 그런 강좌 같은 거라든지 주제를 보시고 원하시는 건 또 신청해서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 교육을 통해서 또 학교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원봉사와 재능기부인데요. 이건 학교마다 조금씩 많이 달라요. 학교 예를 들어서 뭐 학교 안전과 관련해서 아이들 등하교 도우미를 하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등하교 도우미를 학부모가 아닌 외부 기관에 또 맡긴 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교마다 또 독서 활동을 돕는 또 학부모회가 있거든요. 그런 학교에서 자잘한 교육 활동을 학부모 단체를 통해서 뭐 안전, 녹색 어머니 또 이렇게 독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각 학교마다 달라요, 상황이.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에 학교에서 뭔가 부모님들의 봉사를 원하시면 이걸 통해서 또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이라든지 학부모 지원센터처럼 그런 기관을 통해서 어머님들이 교육을 받으시고 또 그걸로 다시 학교에서 뭔가 재능을 기부하시는 방법으로도 학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 교육활동에 부모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원하실 때에 학교의 그런 이알림이를 보시고 이알림이 그
신입생 예비 소집일 때 설치하라고 안내 받으셨잖아요. 이 알림이가 진짜 중요해요. 바로바로 보시고 확인하시고 학교와 소통하는 가장 대표적인 창구거든요. 그걸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부모회와 학교 운영회가 있어요. 학교에는 2개의 학부모 단체, 학부모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단체가 크게 2개가 있는데 학부모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학교의 다양한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학교 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학부모회라고 합니다. 이 학부모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학부모가 이 회의 회원이 되고 대표를 뽑게 되는 거죠. 근데 그와 반면에 학교 운영위원회는 학교에 여러 가지 일련의 활동들이 있는데 그 활동들을 심의하는 기구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는 교사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사와 학부모와 지역위원이 모여서 학교에 이런 내용들을 심의하게 돼 있어요. 학칙, 그다음에 학교 회계, 뭐 교과형 도서, 교육자료 이런 것들을 다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선정된 것들을 보고 이게 제대로 선정됐는지 심의하는 기구예요. 이 선정이라든지 교육자료 선정, 뭐 급식 이런 것들은 다 그 각 부서의 부장님들과 그 학교의 구성원들이 다 하실 거예요. 근데 다 하고 나서 완료된 거를 학우위에 보고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기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적법하게 맞고 이걸 우리 아이들을 위한 활동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도 학부모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는 학교에 대한 요구보다는 응원과 지지가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요구도 하실 수 있어요. 사실 학부모님도 학부모, 학생, 학교 이렇게 교육 3주체잖아요. 그래서 학부모님으로서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그 제시하는 절차와 표현 방법이 조금 학교에 맞게 학교에서 정해진 절차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절차와 그 창구에 맞게 알맞은 표현으로 제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학부모 상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아마 학교마다 상담 그 시기가 있을 거예요. 1학기, 2학기 나눠져 있는 학교도 있고 1년에 한 번 있는 학교도 있고 수시 상담을 주로 운영하는 학교도 있는데 만약에 상담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상담 일정을 미리 잡으실 거예요. 잡으셨을 때 약속 시간이 정해져 계세요. 아이마다 보통 20분 정도 정해져 있는데 그 약속 시간을 깜빡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사실 그 아이를 위한 시간 이후에는 또 다른 아이들 상담들이 다 잡혀있기 때문에 그 약속 시간을 잡아 놓으셨으면은 그 시간에 맞게 상담하시길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아이들이 가정생활에서 어떻게 하고 우리 아이의 특성이 어떤지 조금 이거는 우리 아이한테 조금 손해되는 것 같은데 선생님한테 숨기고 싶고 선생님 이걸 모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선생님들이 한 달도 안 돼서 우리 아이의 특성을 다 파악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조금 어려움, 예를 들어서 물을 자주 먹어야 돼요. 우리 아이가 물을 자주 먹지 못하면 뭐 소변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 부탁을 해야 될 경우는 선생님한테 바로바로 말씀을 해주시고 그 외에 우리가 학교 생활이나 가정 생활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조금 너무 속상해하거나 그 부족한 부분을 가리기보다는 선생님한테도 같이 오픈하면서 그걸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터놓고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단점을 수용하시고 그 단점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개선할 수 있고 장점을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킬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얘기하시는 시간이 상담 기간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아마 3월달 상담은 선생님들이 많이 듣는 상담이세요. 아이가 어떻게 자라왔고 우리 아이가 어떤 게 조금 어려움이 있는지를 사실은 파악한 선생님도 계시지만 아직 파악이 안 된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들으시거든요. 아, 이 친구는 이런 특성이 있었거나 몰랐던 특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적극적으로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녀의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1년 동안 우리 아이가 선생님하고 잘 맞춰서 또 우리 친구들하고 잘 지낼 수 있게 선생님한테 부탁드리는 말도 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아이가 조금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으면 뭐 친구 문제건 학습 문제건 이런 것도 선생님한테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급마다 소통 창구가 되게 여러 가지예요. 이거는 학교에서 정해주지 않거든요. 학년에서도 정해주지 않아요. 학급 선생님이 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급 선생님과 옆반 선생님의 소통 창구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월 달에 우리 담임 선생님의 안내를 잘 들으시고 알림장, 뭐 전화, 학급 소통망, 뭐 학교 전화 이런 것도 우리 선생님하고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인지 잘 확인을 하시고 그 방법으로 선생님께 소통을 하시면 신뢰를 기반으로 우리 아이를 맡긴 선생님한테 내가 조금 더 선생님이 정해주신 방법으로 소통을 하면 그 부모님께도 선생님들께서 좀 더 신뢰를 갖고 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통 창구는 최대한 선생님들께서 안내를 적극적으로 해주실 거예요. 어떻게 연락을 주시라고 3월 달에 그걸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와 교사의 신뢰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서로 경청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알아두면 좋은 정보 말씀드릴 건데 여기는 제가 이제 어머님들께서 이제 새로 1학년 학부모가 되시면서 작년부터 새로 실시되는 여러 가지 새로 생긴 것들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건데 이제 초등학교 학부모가 되시면서 몰랐던 거를 또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 섞어놨거든요. 그래서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작년 9월 달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각 학교별로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따라서 학기 말 12월 달에 모든 학교의 학칙이 새로 재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학생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거나 학급에 뭔가 불편을 우리 친구들의 학습권을 좀 방해하거나 우리 친구들이 학습권과 선생님들의 수업권에 조금 무리가 있는 일이 있을 때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고시가 생긴 거거든요. 이 고시에 따라서 이제 학교에서 학교 규칙, 학칙이 정해졌어요. 작년 12월에. 그래서 올해부터 바로 실시가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부모님들께서 이제 새로운 학교에 가시면, 입학한 학교에 가시면 공지사항에 보면 학칙이라고 있거든요. 학교의 학칙을 공지사항에 아마 다 올려놓으셨을 거예요. 그 공지사항의 학칙을 한번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보통은 3월 달에 또 안내를 해주시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에 의하면 교사는 이제 학생들을 분리 지도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1호부터 이렇게 쭉 그 학칙에 설명되어 있는 걸 보면은 아이가 이렇게 했을 때는 여기에 가서 공부할 수 있고 이렇게 했을 때는 여기 가서 공부할 수 있어요 라고 학칙에 정해진 데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지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근거를 마련해 준 거거든요. 생활지도고시가.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아이들이 뭐 가지면 안 되는 물건도 있고요. 휴대폰 사용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학칙에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은 대부분 학교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다 허가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 근거로 예외로 둔 게 수업 활동에 필요한 경우나 사전에 선생님께 허락을 받은 경우는 사용할 수 있어요 라고 아마 예외사항을 다 놨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님과 연락을 취해야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확인해 보시고 아이들이 소지를 할 수 없는 물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학칙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 친구들은 소지하지 않는 맥가이버 칼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고학년들이 혹시나 소지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도구들을 또 우리가 학칙은 1학년도 있지만 6학년까지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꼭 지켜야 되는 규칙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은 상담을 예약을 통해서 상담 예약하실 수 있고요. 수업 방해 학생 분리를 통해서 안전한 교실과 학습할 권리가 보장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을 분리를 했는데 아이가 좀 교실에서 조금 어려운 행동을 해서 교장 선생님도 만나고 밑에 내려가서 분리도 했는데 또 그걸 반복하거나 아니면 분리를 제대로 못했을 경우에는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연락을 드려서 그 아이는 가정학습을 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다 고시 내용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 말씀드릴게요.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즉 학교에서만 발생한 게 아니라 학교 밖에서 발생한 것도 학교폭력이거든요. 근데 학교폭력이 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학생이 피해자일 때예요.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이 피해자인 경우는 학교폭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가 아닌 곳에서 지나가는 길을 가는데
어떤 초등학생이 아닌 누군가가 우리 애를 이렇게 했어요. 그것도 학교 폭력이에요. 왜냐면 피해 학생이 학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든 학교가 아니든 우리 자녀가 뭔가 조금 불편한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 때는 선생님을 통해서,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혹은 학교 교무실에 또 바로 연락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것이다. 근데 보통의 대부분의 학교 폭력으로 신고되는 것들은 대부분 이렇게 같은 친구들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급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옆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뭐 선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사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이를 통해서 확인을 하신 다음에 가장 좋은 건 담임 선생님께 전화를 하시고 또 학교에 생활부장 선생님 계세요. 생활부장님 교무실을 통해서 생활부장님과 통화를 하고 싶다. 그렇게 전화를 하셔도 돼요. 담임 선생님이나 생활부장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조사를 하실 수 있거든요. 어떤 일인지 알아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의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건 자체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놀라고 너무 걱정되시겠지만 조금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담임 선생님과 학교의 생활부장님을 통해서 그 사건이 어떤 내용인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선생님 혹은 생활부장님과 상의를 하실 수 있어요. 일단 우리 아이가 이렇게 너무 속상하니까 우리 아이 상담을 해주세요 하면 아이 상담을 해주실 수 있고요. 사안을 학교 폭력으로 신고할지 신고 안 할지도 고민되시면 그 부분도 선생님과 조금 상의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폭력을 파악하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어요. 뭐 신체적인 폭력, 경제적인 폭력, 정서적, 언어적, 사이버 폭력이 있는데 요즘은 이제 고학년들 중에서 많이 사이버 폭력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이 SNS나 카톡상에 누군가를 계속 초대를 한다거나 아니면 초대해놨다가 계속 내보낸다, 얘만 남기고 나머지 다 나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사이버 폭력 같은 경우는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다 근거가 남아요. 다 이렇게 기록상으로 결과가 남잖아요. 사실은 이 학교 폭력은 사실 범주가 되게 넓어요. 그래서 피해 학생이 속상하고 힘들면 그게 폭력이 될 수 있거든요. 누군가 나를 지속적으로 쳐다본다. 그 쳐다보는 시선이 불편해요. 그러면 이런 걸로도 학교 폭력을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선생님은 저 언니가 자꾸 저를 째려보는데요. 자꾸 불편한데요. 저 언니가 저를 어떻게 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뭔가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도 다 학교 사안 조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사이버 폭력 같은 경우는 그 피해자의 그런 마음도 마음이지만 결과가 이게 다 증거로 남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사이버 폭력 같은 경우는 징계도 굉장히 높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미리 아셨으면 좋겠고요. 학교 폭력으로 먼저 접수가 되면은 그 접수된 사안은 학교장 자체 해결이 나기도 하고 심의위원회라고 교육청으로 이관되기도 해요. 근데 학교장 자체 해결은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징계가 없는 건가요? 네, 징계가 없는 거고 학교 안에서 그냥 처리한다는 거고요. 심의위원회를 간다는 건 그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정식으로 교육청에서 뭔가 이 사안을 다시 한번 조사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이 학생이 징계가 필요한지를 회의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회의하는 거에 그 기준이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학교장 자체 해결을 할 때는 2주 이상의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재산상 피해가 없어야 되고요. 지속적이지 않아야 되고요. 보복행위가 아니어야 돼요. 이 4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심의위원회로 가야 돼요. 가고 싶지 않아도. 그래서 이 4가지 기준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4가지 기준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 학교장 자체 해결로 되잖아요. 그런데 피해 학생 어머님이 너무 속상해 하시면서 저는 학교장 자체 해결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피해 학생 어머니께서 동의를 안 하셔요. 학교장 자체 해결에. 그러면 바로 심의위원회 갈 수 있습니다. 이 4가지에 해당되지 않아도 피해 학생 어머님이 심의위원회를 원하시면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학교 폭력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저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1학년 입학하면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쭉 공부를 하면서 기초학력과 관련된 학교에서 하는 진단 활동이라든지 기초학력 활동 뭐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뭐 진단 활동이 있어요. 이렇게 매년 학기 초에 3월 달 한 셋째 주쯤에 해요. 학교에서 매년. 근데 우리 1학년 같은 경우는 유치원에서 새로운 초등학교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1학년 같은 경우는 따로 진단 활동 평가가 없고요. 저희 1학년 같은 경우는 6월에서 7월 사이에 해요. 3월 달에 하지 않고 6월에서 7월 사이에 각 학교에서 국어와 수학을 진단 활동으로 평가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진단 활동을 하는 이유는 아이들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아이들이 부족한 부분을 학교에서 또 지역사회 연계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이 평상시에 아이의 학습 습관과 학습 태도를 관찰하고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하는지를 관찰하시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3월 달에 하는 진단 활동을 통해서 점수를 가지고 또 평가를 하시기도 하거든요. 선생님의 관찰과 진단 활동의 점수를 가지고 이제 2학년 가면 우리 친구들 할 거예요. 아마 2학년 3월 달에. 그래서 진단을 통해서 아이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되면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움을 주시냐면은 이렇게 학교에서는 이렇게 다중적으로 지원을 해요. 학교 내에서 지원도 하고 학교 밖 지원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도움을 선생님께 요구하시면 다각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특히 저학년 때 이렇게 약간 부족한 친구들이 이렇게 다층적으로 지원이 되면 굉장히 빨리 이게 회복이 되거든요. 고학년 때의 지원보다 저학년 때 지원이 훨씬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협력 강사님들이 들어오시거든요. 국어나 수학 시간에 담임 선생님이 제가 아까 국어 수학 수업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면 협력 강사님이라고 저희가 학교마다 채용한 협력 강사님들이 계세요. 그분이 한 교실에 들어오셔서 제가 수업을 할 때 좀 부족한 친구 옆에서 도와주시거든요. 그런 협력 강사님 수업 지원도 있고요. 학교 내 종합 지원이라고 해서 학생별로 부모님들께서 만약에 방과 후에 나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요 라고 선생님께서 의사를 여쭤보시는 전화를 했을 때 어머님이 동의하시면 수업이 끝나고 돌봄이나 방과 후 학교와 다르게 그 아이를 위한 소그룹 학습 지원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오 프로그램. 국어를 가르쳐 주시고 수학을 가르쳐 주시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학교 내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요 수업을 하는 강사님도 학교에서 따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교사 자격증이 있는 분으로 따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지원해드리고 또 그다음에 학교 밖 전문적 지원이라고 해서 학교 외에 위센터라든지 학습도움센터라든지 종합클리닉 같은데 이 아이가 약간 난독이나 난산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진단을 또 의뢰하게 돼요. 이런 거 학교 밖 지원에. 그럼 이 기관에 연계해서 이 아이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진단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거 다 지원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리 아이가 늦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괜찮은데 담임 선생님께서 혹여나 우리 친구가 이런 거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면은 빨리 받아보시고 빨리 도움받으시는 게 훨씬 좋거든요. 굉장히 시스템이 저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내부터 학교 밖까지 연결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로 저희 학교에서도 난독인 친구가 지금 완전히 개선이 됐어요. 2년 동안 이 프로그램 지원받고 그래서 지금 3학년 되는데 지금은 지원을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도움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했던 이 난독증 많지는 않지만 학급에서 한두 명씩 좀 난독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글을 읽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읽기가 안 되는 친구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초등학교 입학 전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학교에서 아마 선생님께서 조금 난독과 관련해서 이 친구는 조금 진단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담임 선생님이 만약에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어머님들께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이런 거 진단 받으시면 조기 진단하면은 그리고 적극적인 치료를 빨리 개입해서 치료하면 이게 빠른 시간 안에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선생님의 그런 말씀을 선생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시면 빨리빨리 반응하시고 선생님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아이 바로 알기 서비스 학교 홈페이지랑 학교 알림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림이 설치하셨을 거예요. 알림이가 3월 달 되면 아마 쏟아져 올 거예요. 어머님들 되게 많이 오거든요. 학교 알림이가. 근데 그 알림이를 제때제때 읽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어떤 일들이 있고 우리 아이가 어떤 것들을 제출해야 되고 이제
아이뿐만 아니라 어머님들께서도 3월달에 조금 바쁘신 시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빠지지 않고 알림이 같은 거 확인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라고 해서 요거는 학부모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를 이렇게 가입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학교에서 이게 승인 처리가 나요. 학교 담임선생님께서 승인해 주시면 우리 아이 학교 생활과 관련된 기록들을 추후에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학기 초에 하셔도 되고 필요하실 때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서울시 교육청에 제가 지금 뭐 기초학력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학교 폭력도 얘기하고 생활지도 고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교육 활동에 바뀌는 것들, 새로 들어오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서울시 교육청 소통 플랫폼에 다 게시가 돼 있고 안내가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어머님들이 가까이 다가가기 편한 창구를 선택하셔서 그걸로 자주자주 들어가 보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학부모 지원센터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학부모 지원센터에서는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하는 되게 굉장히 많은 교육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교육들도 관심을 가지고 신청해서 들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타 Q&A 제가 말씀드리고 여기 현장에서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예상 질문에도 있었는데 바른 생활 습관을 위해서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또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생활 습관은 사실은 단시간에 어떻게 아이를 좋은 습관을 기르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위해서 일관성 있게 꾸준히 지도하셔야 돼요. 일찍 일어나는 거, 바르게 앉는 거, 책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되고, 누워서 책 읽는 거, 뭐 엎드려서 읽는 거, 이런 친구들이 학교에서도 엎드려서 책 읽거든요. 요즘은 1, 2학년 교실이 꿈당 교실이기 때문에 바닥에서도 다 앉거나 바닥에서도 누울 수 있는 교실들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서 하는 그대로 학교에서 해요. 엎드려서 책 읽는 친구, 누워서 책 읽는 친구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 그런 자세, 밥을 먹을 때 그런 자세, 그런 것들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꾸준히 지도해 주셔야 돼요. 그게 한 학기가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그 습관을 형성할 수 있게, 그리고 습관 형성을 위해서는 항상 아이를 꾸짖으시거나 다그치시기보다는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할 수 있다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흥분하지 않고 감정을 침착하게 표현하는 아이들 중에서 자기 얘기를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 말을 막 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친구가 있어요. 감정이 앞서서 너무 억울하거나 내가 너무 속상하거나 이럴 때는 내 감정을 어른처럼 정확하게 표현 못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천천히 아이의 감정이 누그러질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돼요. 아이의 감정이 누그러지고 그 감정이 누그러진 다음에 왜 그렇게 속상했는지, 아이한테는 그 속상했던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속상했고 왜 힘들었는지.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일단 공감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표현을, 그래도 우리 땡땡이가 이렇게 속상했지만 표현할 땐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엄마는 하면서 잘 타일러 주시고, 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녀가 반복적으로 거짓말할 때,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비슷한 건데 거짓말했을 때 너무 심하게 꾸짖으시면 아이가 또 그 거짓말을 모면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게 나쁘다는 걸 알게 해야 되지만 너무 꾸짖으시면 안 돼요. 거짓말한 게 확인이 됐을 때는 거짓말에 대한 거짓말을 했을 때 엄마가 얼마나 속상하고 주변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우리 땡땡이를 친구들이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고,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중요하지만 거짓말을 했을 때 그게 왠지 내가 벌을 받게 되거나 거짓말이 들통이 났을 때 내가 엄마한테 혼을 나게 되면 거짓말을 또 다른 거짓말로 또 모면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장 큰 틀은 아이가 편안한 상황에서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한 이유가 뭔지 한번 귀 기울여 주시고 왜 속상했고 왜 그렇게 됐는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성적인 자녀가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방법 무엇일까요? 아이들 중에서 좀 소극적이거나 친구들한테 막 적극적으로 표현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3월 달에 되면 같은 어린이집이 아닌 친구들,
다른 어린이집, 내가 뭔가 3월 달에 왔는데 우리 반에 내 어린이집 친구들이 한 명도 없거나 이랬을 때 좀 약간 당황스럽거나 활동에 좀 제약이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아이들이 일단 익숙할 수 있게 소그룹으로라도 학원 친구라도 아니면 같은 아파트 동이라도 뭔가 연결고리를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아이들이 좀 마음적으로 안정은 되거든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그거에 너무 애쓰실 필요는 없지만 아이가 그래도 한두 명이라도 뭔가 알 수 있는 아는 친구들이 생기면 조금 학교에 적응을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소그룹 활동으로 아이들이 좀 편안할 수 있게, 특히 소극적인 친구들은 그게 좀 두려운 활동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1학기에 이제 건강검진을 하라고 가정통신문을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럴 때 현재 다니고 있는 병원이 아닌 기관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학교에서 나온 병원을 가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 다니고 있는 병원을 가도 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신 어머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검진 기관은 아까 말씀드렸던 학원위에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학교별로 지정 병원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안내장을 확인하시고 어느 기관인지 확인하셔야 되고, 학교에서 선정된 그 기관은 무료예요. 그 검진 비용이. 근데 만약에 내가 다니고 있는 병원을 가려면 그건 무료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확인하시고 무료로 검진 받으시고 싶으시면 학교에서 지정된 병원을 지정된 기관에 가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말을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말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뭔가 재밌는 일이 있고 행복한 일이 있고 기쁜 일이 많은데 그런 얘기를 막 들으면 어머님들이 안정이 되시잖아요. 근데 학교에 아이들이 뭔가 일거수일투족을 다 전달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아이들 학교 생활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학교가 즐거운 곳이어야지 아이들 학교 생활이 행복하다고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 대해서 뭔가 긍정적인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재밌었는지, 뭐가 가장 기뻤는지. 근데 예를 들어서 뭐가 가장 속상했니? 오늘 뭐 친구들 때문에 힘든 건 없었어? 이런 거 질문하시는 어머니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그런 질문을 할 경우 아이들이 안 좋은 것에 초점이 맞춰져요. 아, 오늘은 내가 누구한테 괴롭힘을 받았지? 오늘 누가 나한테 뭘 했지? 이런 시각이 학기 초에 형성이 되거나 1학년 때 형성이 된 친구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피해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변에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긍정적인 시각으로 학교 생활을 하려면 재미있고 즐거웠던 거 위주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 만난 자녀와 그래서 아까 이어진 이야기인데요. 오늘 급식에서 어떤 반찬이 맛있었는지, 아니면 오늘 새로 도전해본 반찬이 있었는지, 오늘은 잘 먹었는지. 그다음에 이제 학기 초부터 이제 쭉 작품들을 만들어 올 거예요. 근데 이 작품들을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오늘 이 작품은 언제 만든 건지 몰래 쓱 버리지 마시고 그 작품을 언제 만들었는지, 이거 만들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 와 멋있다, 이렇게 칭찬도 해주시고. 작품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어머님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알림장을 통해서 준비물을 안내해 주시겠지만 아이한테 직접 한번 물어봐 주세요. 아이가 얼마나 선생님의 얘기를 기억하고 있는지. 이거 아마 유치원 때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한 문장 같은 걸 이렇게 유치원에서 이번 주 문장 해가지고 이렇게 막 부모님과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것들 있으셨을 텐데, 선생님이 우리 땡땡이는 선생님 말도 잘 들었구나 칭찬할 수도 있고요. 준비물이 뭔지, 오늘 가져간 준비물로 뭐 했어? 이런 질문 하셔도 되고요. 사실은 앞으로도 그렇고 요즘도 준비물이 많진 않아요. 학교에서 웬만한 준비물들을 다 학교 준비물실에서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 근데 가끔씩 이제 3월 달 이제 1, 2학년 뭐 가족 사진이라든지 가족과 관련된 준비물도 있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또 필요한 것들을 선생님이 혹시나 준비물 알려주시면 그거 가지고 뭐 했는지도 한번 꼭 물어봐 주세요, 학교에서. 그래서 자녀가 아마 학교에서 행복한 일들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속상한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먼저 우리 땡땡이가 속상했구나라고 일단 마음을 다독여 주시고, 제일 처음에 할 수 있는 건 친구한테 직접 말하기예요. 내가 기분이 속상하고 내가 마음이 아팠으면 내 마음을 친구한테 직접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네가 이렇게 내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가니까 나 기분이 나빠. 앞으로는 나한테 물어보고 가져가. 내 지우개는 나한테 허락받고 썼으면 좋겠어.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친구한테 직접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여러 번 했는데도 계속 그 행동을 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누구한테 제 물건 가져가지 말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계속 가져가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아이가 스스로 친구한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이가 아이 스스로 자기 생각을.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어머님들 어디인 것 같아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아시는 분들 많은데요. 머리에서 가슴까지라고 합니다. 왜 머리에서 가슴까지일까요? 머리로 충분히 인지한 사실도 가슴으로 이해하고 실천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3월달 되면 학교 규칙, 학급 규칙, 여러 가지 규칙 지켜야 되는 거, 해야 되는 거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그걸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천까지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많은 시간 동안 아이들이 잘 그걸 이겨낼 수 있게 그 학교 생활 우리 1학년만 하는 게 아니라 6학년까지 해내야 되잖아요. 6년의 학교 생활을 처음 하는 그런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1년 동안 아이들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게 우리 아이들이 계속 커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아이들이 학교를 즐거운 마음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나 개별적으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혹시 있으세요? 작은 질문도 괜찮습니다. 사소한 질문도. 네. 네. 네네. 사실은 저희가 3월달 이제 학기 초에는 그 한글 교육할 때는 낯글자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단어부터 나와요. 뭐 가지, 고기 이런 식으로 유치원 때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1학기가 지나고 2학기가 되면 약간 또 달라져요. 그래서 1학기 동안은 글이 나오더라도 한 페이지에 한 서너 줄씩밖에 안 나와요. 사실은 그 글의 내용이 아이들이 글을 한글을 깨치는 게 3월, 4월, 5월까지 쭉 이어지기 때문에 근데 2학기 되면 좀 온전한 문장으로 나오는 책들을 읽게 되죠. 그래서 2학기 전까지 1학기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글밥이 유치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이. 근데 아이들이 제가 말씀드린 건 너무 그림 위주의 글을 보는 책을 보는 습관에 너무 매여 있으면 글을 아예 안 보거나 글이 없는 글이 있는 책도 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지 않고 조금이라도 글자에 관심을 가지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글밥이 생각만큼 많지 않아요. 1학기 책은. 네. 혹시 또 없으실까요? 그럼 마칠까요? 네, 그러면은 마치도록 혹시나 개별적으로 질문 있으시면 제가 여기 좀 있을 테니까 여기로 와서 질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